지금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한번 책상 네. 배열을 해볼게요.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개방된 책상, 그래서 네. 그 뇌의 DMN 영역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백색 소음이라고 들어보셨죠? 백색 들어봤죠, 소음. 백색 소음. 요즘에 네. 한참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비 떨어지는 소리나 아니면 물 흘러가는 소리, 네. 요즘으로 치면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 그렇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래서 일정한 소리는 있는데 듣고 있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백색 소음이 굉장히 사람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백색 소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잔잔하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거를. 딴짓한다고. 어.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아이에게 공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맞아요. 이 백색 소음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네, 네. 아시죠?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학당에 가서 영어 공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죠. 그 학당의 풍경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나요. 네.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맞아요. 추우면 닫지만 문이 다 열려 있고 밖에서 뭐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일도 하고 그렇죠. 그냥 다 들려요. 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그냥 굉장히 얇은 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밖에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하는 소리도 다 들려요. 응.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풍경이 보일까요? 대부분의 그런 학당들은 문을 열고 밖을 보면 네. 산이 보여요. 산. 그리고 그리고 좀 더 지대가 좋은 곳은 그 앞을 흐르는 강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학당이나 서원, 서원. 공부의 메카였죠. 도산 서원 뭐 이런 그렇죠. 거. 그 서원들이 어떤 곳에 위치했냐면 그 지역의 가장 명당이라고 해당되는 곳에 그 서원을 세워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공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그렇죠. 공부라는 게. 그래서 도산서원도 가보면 그 강당이라고 하죠. 강학당. 거기 그 대청마루 같은 곳에 앉아서 보면은 이 양 옆으로 산이 쫙 보여요. 그리고 지붕에 가려서 앞에 낙동강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강이 흐르고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럼 뭐 새 지저귀는 소리, 그렇죠. 밖에 모든 우리 자연에 그렇죠. 자연에서 나는 소리들이 백색 소음들이지. 그렇죠. 이게 쭉 다 계속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뇌의 DMN 부분도 같이 활성화돼요. 근데 왜냐면 예전에 했던 공부는 어떤 공부였죠? 지금으로 치면은 철학, 그렇죠. 역사, 문학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상력이 없었을 것 같지만 유학이라는 하나 안에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상상력들이 필요했거든.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의미의 서원, 백색 소음과 멍 때리기 좋은 곳은 어딜까요? 지금 의미에서. 쉽게 백색 소음을 접할 수 있는 그렇죠. 곳, 지하철? 그러면서 물론 예 그런 것도 맞지만 요즘 이제 한창 약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카페. 카페.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카페는 굉장히 목 좋은 곳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 창가에 있으면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약간의 사람들의 소음이 소음도 있죠. 들지.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되게 의외로 집중이 잘 되고 엄청 잘 특히 돼요. 언어 공부 이런 거.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공부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가는 사람도 많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가는 맞아요. 것도 많거든요. 그런다는 사람 많아. 카페 가면 집중 잘 된다는 사람. 오히려 약간 소음이 있는 게 오히려 너무 밀폐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잡생각이 나. 그렇죠. 네. 이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약간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그렇지.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래 계시면 안 되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제일 공부가 잘 됐던 그 카페의 그런 구조나 모양, 어떤 소음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 서재나 공부방에 그대로 따오는 거.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 책상의 위치나 아니면 앞에 뭐 어떤 그런 장식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사해 오는 거죠. 나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어디냐면 내가 옛날에 서교동에 우리 사무실이 있었을 때 그 카페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묘하게 딴 데 가면 30분 이상을 못 있는데 거기는 2시간, 3시간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어떤 거냐면 책상이 이거보다 요만큼 낮아요. 책상이 낮으니까 그만큼 의자도 되게 낮아갖고 다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앉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 의자에 앉으면 그 나는 느낌? 네. 그 정도의 느낌이었을 때 그 높이가 나한테 집중이 엄청 잘 되고 생각도 잘 되고 그래서 한번 내가 그 비슷한 책상과 구조를 내가 살려고 무지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포즈로 앉고 싶고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었던 적이 생각나네.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서 공부가 잘 되시네요. 되게 잘 됐었어요. 되게 낮았어. 이런 책상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낮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데 있으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빨리 찾아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이 그거 하면서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투두리스트 적어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는 약간 상상력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인문학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어떤 공부를 생각하냐면 수험생의 공부를 그렇죠. 생각해요. 암기. 그렇죠. 주입식, 네. 암기식의 그런 당장 내일 시험을 봐야 되고 고시를 준비해야 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개방된 책상이 되게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이제 공부방이 어디냐면 네. 대학교 다닐 때 고시 3개를 패스한 분이 계세요. 천재죠. 고시 천재. 고시천재. 그분의 서재를 봤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야말로 암기 집중형 공부. 그렇죠. 일단 크진 않아요. 서재가 크진 않은데 방 양쪽 벽으로 천정까지 책장이 꽉 차 있습니다. 차 있고 숨 막혀. 거기에 전공서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장 사이로 책상이 있는데 물론 창문이 있는데 밖을 못 보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제가 그걸 보고 뭘 떠올렸냐면 눈 가림막을 하고 뛰어가는 경주마 그런 걸 떠올려요. 그러네. 네. 근데 그게 가장 집중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책장을 산에 비유하거든요. 자연에서의 산. 네. 그런 곳의 그런 자연 형태는 어떤 곳이냐면 협곡 있잖아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협곡. 그 안에 그렇지. 들어가게 되면 못 나와. 경치 좋다 이게 아니라 빠져나갈 곳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높고 막 이렇게 꽉 차 있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은 마치 내가 협곡에 있는 것처럼 앞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뭔가 당장 시험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랬을 때는 오히려 백색 소음도 방해가 될 수 있고 뇌의 DMA는 약간 죽여놔야 돼요. 그리고 암기에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연상이 되실 거예요. 왜 흔히 우리 고시 공부 같은 거를 한다든지 암기력 집중 수업을 할 때는 그런 책장을 왼쪽 벽, 양쪽 벽에 쌓아놓으려고 책장을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책으로 책장을 다 이만큼 쌓아놓다 책상 위에 그리고 그 틈에 서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경주마가 되는 방법이지. 그럼요. 집중 경주마. 근데 그렇게 경주마가 돼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있죠. 살다 보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근데 요즘 공부는 참 특이한 게 수능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창의력과 암기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럴 때 그러면 공부방을 떠나서 집을 하나의 스터디 존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외국계 회사 임원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취미가 독서예요. 네. 공부하는 게 취미인 거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독서를 하냐면 물론 자신의 서재도 있어요. 메인 서재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에 가잖아요. 근데 내가 화장실에서 한 3분에서 5분 사이 정도로 머물러요. 그러면 내가 3분에서 5분 정도로 완결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화장실에 갖다 놔요. 화장실에 가면 그 단락을 다 읽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안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까지 한 20분이 소요된다. 그러면 20분 정도로 완결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을 또 갖다 놔요. 그래서 읽기 전에 하나의 완성을 끝내고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공부방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화장실도 침대 위도. 무작정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간에서 뭘 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서 아하. 그 시간과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지. 거기에 맞는 책들을 놓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가볍게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을 놔두고 아하. 거기서 그러니까 가는 곳이 다 자기가 독서할 수 있는 공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공간 큐레이터네. 그렇죠. 공간 큐레이터. 공부와 그 공간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은 내가 그 공간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지. 그 공간을 내 취향과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그대로 네. 따라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또 본 적이 있어요. 오. 이게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던 건데 네, 어떻게 한대요? 그 서울에 있는 되게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아. 근데 이 학생도 자기 공부방이 있죠, 물론. 그쵸. 공부방이 있는데 자기 공부방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방에도 조그마한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할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에도 조그마한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거기도 공부할 곳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고 그날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어디에서 가면 공부를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공부가 잘 될지 오늘은 거실에서 잘 될지 아니면 자기 서재에서 잘 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네. 요즘 유행하는 게 높낮이 조절 책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서서 공부하는 게 몸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것까지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의 최적의 상태를 찾는 거예요. 아,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공간을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어떤 최고의 조력자로 만드는 거죠. 네. 진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공부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책을 읽는데 책을 막 필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책상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누워서 하면은 삐뚤어지고 오래 못 견뎌. 근데 그냥 소설도 읽는단 말이야. 그냥 쭉 읽어나가도 되는 책을 여기 앉아서 읽잖아요. 얼마 못 읽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책과 나 자세가 안 어울리는 거야. 이 책에 어울리는 내 자세가 있어요. 이런 자세는 소파에서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오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꼭 한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공간을 잘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 혹은 내가 사는 곳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큰 스터디 정도로 만드는 게 가장 또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낮은 책상을 구해도 그걸 메인으로 놓고 네. 또 다르게 내가 불편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네. 내가 그 내 상태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해놓는 거죠. 맞아.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침대에 누워서 해요. 맞아. 누워서 하고 자기가 가장 편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신을 잘 아는 거죠. 데카르트의 모든 수학 공식은 다 침대에서 나왔대요. 그렇죠. 거의 반 이상을 누워서 알았다면서요, 그 사람. 누워서 했대. 다 하도 안 일어나고 쟤는 뭐 하는 애냐 그랬대요. 네, 저도 그러니까 기억나요. 모든 것들이 다 네. 저기서 나왔대잖아.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공부방 얘기하고 높낮이 조절 책상 얘기하면 네.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공부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룸에 사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학부형인데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부모가 특히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 부모가 아이들의 탐낭성이 대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무슨 성? 탐낭성. 아, 탐랑 랑, 리을, 랑성. 예. 이 탐낭성이라는 게 그 어떤 별 이름이잖아요. 네, 별 그죠? 이름. 응. 이 어떤 별이냐면 네. 예전에 북두칠성 아시죠? 네, 북두칠성. 북두칠성. 북두칠성 중에서 북두칠성이 어떤 별이냐면 북극성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별이잖아요. 북극성은 예전에 우리에게 나침반이 없었을 때 북극이라는 어떤 위치를 알려주던 맞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던 별이에요. 근데 그 북극성 주위를 북두칠성은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북두칠성. 근데 이 북두칠성 중에서도 두 개의 별이 계속 위치를 바꾸지 않고 북극성을 바라보는 별이 있어요. 끊임없이 북극성만 계속 바라봐. 북극성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두 개의 별을 지극성이라 그래요. 가리킬 지자, 북극성 북자 써서. 이 지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탐낭성. 그러니까 늘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는 별이에요. 늘 북극성을 바라보는 별이구나. 네. 네, 그래서 탐낭성. 이 탐낭성이 학문을 주관한다고 여겼던 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별에다가 어떤 의미를 다 맞아요, 부여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네, 예전에 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떤 긴급한 일이 있거나 네.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정화수라고 아시죠? 그렇죠.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하.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릇에 물만 떠놓고 기도하는 걸 정화수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 정화수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지극성 어허. 별을 띄우는 거. 아, 물에다 네. 물 안에 달이 들어오는 것처럼 물 안에 그 별을 이렇게 담는 거군요. 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하고 뭐가 없어요. 네. 하지만 막그릇 하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에게 뭔가 좋은 기운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막그릇을 꺼내서 그냥 물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그릇과 물은 나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 안에 밝게 빛나는 그 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물에 띄우는 순간 그 별은 나의 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공간 안에 들어온 별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 그 비천한 공간이 그렇죠. 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공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아. 정화수에 지극성을 띄운다라는 말에서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지극정성. 그렇구나. 나는 왜 지극정성이라 그랬더니
그지극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탐낭성 얘기를 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떤 분이냐면 TV에도 한번 나왔던 분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세요 이분은. 그래서 늘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한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철칙이냐면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걸어서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집으로 간 거죠. 그게 자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맹모삼천이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도서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도 먹고 어머나. 책도 읽고 그냥 무조건 노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서 사색하고 공부하는 걸 일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일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구나. 놀러 가면 도서관으로 가고 뭐 잠깐 뭘 할 때도 도서관으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놓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내 공간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마치 그 정화수 떠놓고 그렇죠. 나의 이 공간 안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을 담아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런 역할을 마치 탐낭성을 네, 담듯이. 그 아버지가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이 신기하다.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신 이게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요? 그렇죠, 엄마도 아버지. 아니고? 네. 아우 이런 웬 이런 할아버지가 다 있어 그래? 그래서 훌륭하잖아. 저희 맹모 삼천지교 얘기할 때도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갔다라고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를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찾아준다라는 게 엄마가 네.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맹자와 늘 끊임없이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오늘은 뭘 배우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옆에서 알고 있었던 알고 거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른 곳을 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자식의 대화를 하면서 그 뭔가 길을 찾아 나선 그렇죠. 거지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좋은 학원이 있는 곳으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이 아이와 좀 더 괜찮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옮겨 다녔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맹모나 아까 그 아버지나 내가 아이에게 좋은 공간을 직접 마련해 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내 밥그릇에 탐낭성을 띄웠듯이 내 주위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극정성이다 그야말로. 지극정성의 대화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막 멋진 책장을 해놓고 뭐 높낮이 조절 책상을 해놓고 아이와는 한마디도 공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맞아.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수학 몇 점 받았어? 그렇지. 너 수학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걸 공부의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맨날 100점 맞던 애가 어떠다 하나 틀렸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를 되게 잘해도 공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바닥에 떨어지죠. 1점 갖고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부모님이 그것만이 너의 길은 아니다. 그치. 너는 수학 못해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못하지만 공부 대신 어떤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길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모의 지극정성의 대화법, 그 역할이 바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탐낭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그런 탐낭성이 돼줬을 때 아이는 자신의 갈 길을 잊지 않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현명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끝을 내니까 너무 엄마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돈이 없다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내가 하늘의 별이 돼야 되는 거지.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건 공간을 무진장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평에서 하늘이 된다는 뜻인데 그만큼 아이들에게 엄마는 별입니다. 진짜 별.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잡다한 정보나 지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공간에 기왕의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죠. 오히려 공간이 없다면 별로 하늘로 공간을 확대해 보면 공간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 기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잘 기를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것보다는 물질 이외에 이 우리 몸 안에 들은 어떤 생각에 더 많은 길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깨공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참 좋으셨죠? 저도 활용할 작은 팁들도 많이 구했는데 이 작은 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특히 우리 막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우리 딸도 시집가기 전에 이걸 꼭 한번 듣고 가라고 와서 듣고 가라고 얘기하고 싶고
혹시라도 환경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길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내가 별이 되고 내가 길이 돼서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선사할 수 있다. 탐낭성이 된다면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깨봉 너무 좋으셨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막 엄청 적었어요. 이거 가서 다 하려고 네. 한 다음에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네. 어떻게 적용됐는지 네, 네.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팀장이 또 숙제 내요. 저는 요번 숙제는 내 스터디 존이라 그랬잖아요. 네. 집안에 내가 공부방 이외에 스터디 존으로 하나 만든다면 나를 위해서건 아이를 위해서건 어느 공간이 가장 좋을지, 아니면 뭐 부엌이다, 아니면 뭐 화장실이다, 아니면 거실 옆에 있는 어디다, 뭔가 스터디 존을 만들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막 가구로 들이찬다든지 이렇게 해서 숨 못 쉬게 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숨 튀게 해도 나도 떠오르거든요. 우리 집안에 어디가 스터디 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가 거대한 소파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소파에 눌려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그 소파를 다 치워버리고 우리 막내는 앉아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책상 다리라고 앉아서 일하는 걸 진작에 거기를 이렇게 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누워서 뭐 먹기도 하고 앉아서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나는 그 공간을 스터디존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공부라기보다는 생각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 중에서 어느 공간 정도를 뭐 의자 하나만 놓더라도 뭔가 다른 상상력 있는 공부건 다른 공부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만의 스터디존 이야기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댓글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운을 만드는 집의 저자이신 신기율 선생님과 함께 공간에 관한 이야기, 특히 오늘은 이 책의 6번째 챕터에 나오는 거를 쫙 다 훑었습니다.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방의 비밀입니다. 한번 여러분 책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 오늘 수업 끝 인사드릴게요. 자, 깨닫는 공부 신기율 김미경의 깨봉.